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작 항소를 포기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의 의견은 달랐다고 뒤늦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 내부에선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틀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적었습니다. 불과 1시간 뒤 사의를 밝혔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항소 포기를 반대했지만 결국 대검의 의견을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는 노만석 대행의 입장을 사실상 반박한 건데 수뇌부를 향한 검찰 내부의 불만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국 검사장 단체 대화방에선 다수 검사장이 항소 포기 과정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데 대검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신 있게 항소했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초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항소 제기라는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항소 제기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주요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보고 절차였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팀에 대한 폭로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남욱 변호사는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며 위협해 수사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는데요. 민주당은 애초부터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윗선의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떤 검사는 배를 가르겠다고도 했다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 변호사의 증언으로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 기소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의 후 협박에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당한 지시로 왜곡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본분을 잃은 채 명백한 항명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윗선이 개입돼 있는지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포기가 결국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 여당의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며 항소 포기하도록 만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법조팀 구승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본인이 항소 포기 결정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이제 와서 내 생각은 달랐다 이렇게 반박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까? 네, 대장동 수사팀은 애초 항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결재까지 받았지만 법무부가 대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면서 항소 지침이 번복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네, 대검과 법무부가 의견을 나눈 건 맞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적인 의견 제시만 했을 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정작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했다고 해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항소 포기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만 대장동 수사 공판팀의 강백신 검사가 항소 포기에 항의하면서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을 낱낱이 드러낸 것과 관련해 선택적인 분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권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때는 소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을 뿐 검찰이 집단 반발을 안 했다는 거죠. 항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을 겨냥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검사들의 그런 선택적인 분노는 이미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게 관련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여당에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 기소된 사건이라면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배임 혐의와 범죄 피해 금액과 관련해 2심에서 더 이상 다퉈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재판도 배임죄를 다툰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으로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추징금도 검찰이 요청한 액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판단이 나왔는데 특히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은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여야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정치적 논란과 더불어 수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국은 키는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가 일단은 좀 제일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이게 법무부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저는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제 노만석 직무대행 입장을 보니까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참고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가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얘기는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참고했다는 건 그렇죠. 그냥 그렇죠? 얘기가 안 되고는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지시했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한다 해도 문제는 없는 사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알지 못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한 언론에 뭐냐면 아는 바 없다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정성호 그 장관은 저희 또 고정 패널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화법으로 볼 때 아는 바 없다고 딱 잘랐다는 얘기는 본인은 의견 표명을 안 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듣기에 그렇게 들리네요. 그런데 법무부라는 것은 장관도 있지만 검찰 쪽과 연결하는 차관, 검찰국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만석 차장이 얘기하는 단위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장관이 또 그렇게 얘기했다면 장관 아니면 그 다른 단위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근데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주체는. 법무부가 그렇죠.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은 일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없어요. 근데 법무부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던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권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전결 권한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된 법무부가 실제로 논의를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시가 아니고 서로 이런 게 좋지 않겠냐 논의 정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차장 얘기가 지시를 받아 했다 이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는 그 밑에 단위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무부 입장은 수사 지휘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코멘트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코멘트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장관이 해야 되는데 장관은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정준우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정준우 검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의 입장은 서로 정준우 검사장과 협의를 해서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정준우 검사장은 내가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정준우 검사장도 결국은 항소 포기의 뜻을 같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글쎄요 이번에 저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보면 정준우 검사장이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사장이 할 그 어떤 태도인가 싶은 어떤 발언들이 몇 번 있었고, 그랬네. 저희들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이게 회의 끝나고 나서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든가 이미 재판이 중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발언을 해서 법사위원들 간에도 저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준우 그 지검장의 행보를 여쭤본 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되는 건데, 하나는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한테 강하게 항소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냥 사의를 표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노만석 대행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수사검사의 반발이 커지니까 지금 발을 빼는 걸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만석 대행이 언급한 메시지를 보면 그게 뭐 거짓으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서로 협의를 해서 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후자로 보신다? 그렇죠. 발 빼기로 보신다는 그렇죠. 저는 오케이 해놓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치 뭐 미안한 표현이면 독립운동 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이것건을 가지고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라고 이렇게 그 성격 규정을 하셨던데 그 근거가 뭘까요? 일단 검찰이 의도한 목적은 다 달성했죠. 구형의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구형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도 5명 중에 2명이나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도 유죄가 인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한 어떤 목표는 달성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항소할 실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할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항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항소 자제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반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뭐 어느 정도가 됐을 때 3분의 1 얘기 있죠. 그 기준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쪽에서는 그거는 기소 내용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형량 얘기가 나올 때 하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일부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 판결문을 제가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얘기가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사들은 검사가 기소했을 때 이게 검찰이 한 게 부당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처음에 이 유죄 판결 난 업무상 배임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갑자기 수사팀이 꾸려지더니 갑자기 이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거든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죄명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공직자 이해충돌, 그게 뭐냐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다 보면 내용이 업무상 배임, 이미 기소된 업무상 배임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조작 수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들을 해서 증거를 이렇게 작출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 증거는 여타여타 해서 우리가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수사가 부당하다는 듯한 그렇게 뉘앙스로 쓰고 있어요. 판결문에서.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해서 우리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 수사 이후에 다 이재명, 정진상도 공범이고 그다음에 배임죄 액수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공소장까지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끝난 수사에 대해서 누구를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엮어넣기 위해서 새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저는 뉘앙스로 읽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난 것은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서 유죄가 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난 것은 이 업무상 배임에서 유죄가 난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항소할 필요도 없죠. 항소해도 형이 달라지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무죄 났으니까 무조건 항소해라. 이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저 개혁이 된 검찰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은 기소해서 법원에까지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부분은 항소를 자제하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그러면 항소 자제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상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맥락이 그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1심에서 무죄 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항소나 상소하는 게 맞냐 상고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평소에 옛날에 변호사 할 때부터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검찰이 굉장히 뭐 무리하게든 막 수사권을 이용해서 수사를 다 해서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무죄가 났다고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다시 변호사비 들어서 항소심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미국에서는 더블 제파드라고 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나면 더 이상 검찰이 항소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동안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1심에서 명백히 무죄가 내가 봐도 맞는데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검찰은 무오류의 집단이라는 어떤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항소하고 상고를 하는 역사가 있어 왔는데 저도 국정감사 때 그 지적을 했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재심에서 명백히 난 사건인데 계속 법무부에서 상고를 하지 않냐. 차라리 그럴 거면 노만석 대행이 당당하게 차라리 그 논리로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그럼 더 맞는 거예요.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거는 왜 저한테 물어봤으면 아주 그렇게 그게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내는 데 있어서 정제되게 내야 됐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안에서 이루어졌을 거다. 그런데 이제 입장을 내는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얘기할 거냐가 논의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총장 대행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정제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명하게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검찰의 그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빚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유리해졌죠? 자, 일단 이제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나왔고 그다음에 배임죄 판단도 특경가법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배임죄만 인정이 된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배임죄 폐지를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면 자,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 질문을 드린 아주 결례를 범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국민의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유리해졌느냐.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무튼 그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한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유리해졌느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경가법상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것. 이거는 피고인들한테 지금 이것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고 그것이 항소되냐 마냐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따질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가 유리하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여파라고 보는 거죠.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논리는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경가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안 되고 업무상 배임이 됐다. 그거는 그냥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는 저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또 무슨 지적을 하셨죠? 뇌물죄 부분. 뇌물죄 부분은 서로 유동규와 김만배가 오간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배임죄에서 이미 이익이 다 배임죄로 판단된 부분이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관계없이 5억이 김만배로부터 유동규로 갔냐 이것이 뇌물이 아니냐를 지금 따지는데 뇌물이 무죄가 났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논리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정진상 씨는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항소 포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진상 씨에게 적용된 뇌물죄 부분에도 그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대장동 사건에서 무죄가 난 것은 김만배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5억을 주고 428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5억은 줬습니다. 428억은 약속한 거예요. 네. 그것이 뇌물이 되냐에 대해서 무죄를 쓴 것이고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된 것은 유동규가 요거 내가 사업 되게 잘해 주세요라고 따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예 그 논의 취지가 다릅니다. 논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것이 유리하게 됐다라고 요것 때문에 별도건이다. 완전 별도건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가사 100보를 양보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해서 된 사실 확정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재판할 때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시 그 재판부에서는 재판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요걸 확정시켜서 다른 사건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폭풍이 아직도 거셉니다. 한 2, 3일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세네요. 네네. 일단 수사팀이 지휘부에 반발하고 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네, 아직도 이제 좀 이거 관련해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감찰관님 의견이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오늘 뭐 저도 그러지 않아도 이걸 참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다음에 사실관계 이런 거는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엔 이렇게 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이런 일까지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저로서도 참 이게 마음이 착잡합니다.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관행이라던가 법리적인 측면 그리고 그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데 필요한 뭐 이렇게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수사팀 검찰의 지휘부는 그 책임론을 거론하는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런 경우가 일단 흔한 경우는 아니죠.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항소 포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분야에서 이렇게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문을 낸 것도 흔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예. 일단은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의 수뇌부가 의견이 엇갈렸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막판에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법무부 뭐 알려진 것으로는 법무부에서는 항소 포기 입장이고 뭐 이렇게 검찰 쪽에서 특히 대검을 제외한 중앙지검의 입장은 항소 제기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좀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우 검사장이 사직의 이유로 뭐 대검의 지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는 했지만 중앙지검의 의사가 그게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의미로 사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은 그리고 대검에서 대검 반부패 부장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 중앙지검에서는 뭐 직접적인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 어쨌든 따라서 그런 지휘, 대검 수뇌부의 지휘에 따라서 항소 포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팀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일단 검찰 구형량보다는 높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가 불필요하다라고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요. 양형의 측면, 그러니까 그 형량의 측면과 그다음에 법리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양형의 측면에서는 항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을 훨씬 초과했거든요. 구형량을 넘어서는 데다가 벌금 액수라던가 추징 액수도
이게 뭐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37억, 뭐 벌금 38억,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서도 모든 부분, 모든 주장 내용이 다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본인들이 기대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형이 나왔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 특경법 배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네, 네. 특경법 배임의 경우에는 일반 배임하고는 똑같습니다. 구조가. 근데 일반 배임하고 똑같은데 일반 배임에서 그 손해액 그다음에 이득액이 50억을 넘어서면 특경법에 따라서 징역 5년 이상이 되는데 특경법 배임에 대해서는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축소된 범죄 사실 그리고 원래 기본적인 범죄 사실인 업무상 배임은 유죄다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인데 검찰로서는 그 부분 이외에는 전혀 뭐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는 그런 선고 형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무죄 사건에 대해서 항소 제기를 못하도록 했느냐라고 지금 수사팀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에 말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을 봐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대검에서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뭐 사의까지 중앙지검장이 표명하는 네. 그런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구속 취소 결정의 일회성과 이번 항소 포기의 일회성을 놓고 본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일회성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예,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번 항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의 측면에서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 예.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1심에서 조금이라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가 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 부분은 이례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사팀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수사팀에서 어차피 업무상 배임에서는 유죄가 났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액수를 특정한다는 거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항소 포기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언제 한번 뭐 항소 포기한 적이 있겠느냐 이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이니 항소심에 한번 가가지고 액수를 한번 특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항소 의견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결재권자라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냥 수사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라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면은 무언가 그 대검 수뇌부에서 항소의 실익이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항소를 한다고 해서 유죄를 받겠다는 확신이 있느냐 혹은 항소를 해가지고 유죄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또 거의 특별수사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려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야 할 텐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논란이라던가 정치적 부담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렇게 그 항소 포기 결정을 하려면 뭔가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던가 이유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듣고 싶은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의 본질이 사실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대검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항소나 무리한 항소 관련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내부 지침을 세우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일단 그 항소 기준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일단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이 관련해서 따르면 될 것인데 그 문제를 굉장히 뭐 검찰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더 키우고 그걸 받아서 국민의힘이 약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무죄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항소 포기를 하는 경우 항소심에 올라가면서 그런 경우가 이례적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 대검에서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소 포기를 하려고 했으면 그 점에 대한 지시를 내리려고 했으면 분명하게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팀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수사팀에 대한 뭐 설득이 되기는 어려운 캐릭터이긴 합니다. 수사팀이. 뭐 제가 아는 바로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수사팀이 이렇게 항의할 경우에 대비한 뭔가 논리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뭐 조만간에 뭐 설명이 나오겠죠, 대검에서. 예. 근데 뭐 그런 설명을 한번 들어볼 때까지는 한번 뭐 저는 판단을 일단 유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좀 중심이 되는 또 다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무리한 기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남욱 변호사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 뭐 장기를 끄집어나겠다, 이런 겁박과 회유가 있었다,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무리한 관련한 대장동 사건이 약간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뭔가 이제 그 법적으로 족쇄를 채우기 위한 무리한 기소니까 이런 문제들이 맞물려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사실 대장동 사건이 지금 현재 1심에서 8년 뭐 징역 4년, 5년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걸 봐가지고는 일단 이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대장동 그 개발 과정에서 그 주체들, 그러니까 김만배를 비롯한 이런 주체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1심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1심 무죄 이유라던가 1심 판결 이유를 저도 뭐 곰곰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완벽하게 인정하고 똑같다고 볼 수 없는 약간 보는 측면이 다릅니다. 유동규의 배임 행위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임 행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꼭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이 항소 포기라는 결정 그리고 그거를 수사팀에 지시를 한 것이 어떤 배경인지 저도 그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작 기소로 된 무리한 수사였고 그렇게 진행된 재판에서 일단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생각한 구형보다는 좀 높게 형량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다시 기계적으로 관행적으로 항소를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건은 마무리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 이걸 연관성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다가 그 사건과 끌어다가 연관지어서 정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정쟁의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뭐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저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대검에서 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주체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그 반부패 부장인 걸로 아는데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좀 이렇게 과거 윤석열식 수사에 익숙한 그 수사팀 관계자들하고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뭐 저한테 그 어려움을 하소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 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사실 뭐 그 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케미가 맞는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허물없이 지내려면 그 팀이 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했나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 팀 그러니까 아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문제의식 거기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검찰이 처음에 구형했던 형량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아예 없나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가요? 아닙니다. 그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고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그리고 사실은 축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고 상당히 많은 추징 액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죄 수익 환수라던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그 일부의 요소를 제외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항소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그렇게 해서 윗선에서 결정이 났으면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일을 굉장히 일을 크게 만들고
중앙지검장이 사의까지 표명하는 사태까지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국힘이 굉장한 또 이제 비판적인 요소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네,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일단 우리 감찰관님께서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와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한 뭐 재판 결과나 이런 거는 별로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아예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 피고인들이 이미 이 중형을 선고받은 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항소심 공판은 이어집니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에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거나 혹은 구형량이 그 기준 예전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요즘에 2분의 1로 또 바뀌기도 했거든요. 그 이하가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 또는 법리적인 이유로 항소는 하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법리적인 이유의 경우에는 검사가 명백하게 잘못된 기소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는 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인데 이게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검 수뇌부가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저도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네요. 전 사실은 그게 분명히 제가 공판부장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인 사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통상적인 수사팀이라면 수사 검사가 그렇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뭐 항소할 필요 있겠어요? 하고서 항소 포기 의견으로 가져오면 저는 공판부장이라면 그냥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아니면 반대로 이게 법리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다퉈보고 싶습니다. 항소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좀 재량이라던가 혹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의사대로 따르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논리라든가 합리적인 이유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오늘 오후에는 일단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농단이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지으려는 그런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제 견해입니다. 견해입니다만 대통령실이 그렇게 무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논란이라던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한 결론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저는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어떻게 보면은 검찰 내부, 법무부와 검찰과의 역학관계 이런 문제 이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고 당사자들끼리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정쟁으로 또 이렇게 활용하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추진을 중단시키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요걸 활용해서 정쟁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일단 이번 이제 1심 선고가 검찰 구형보다도 높게 형량이 결정된 거에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심이 진행되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2심의 경우에는 제가 법리적인 걸 하나 또 전 국민의 법률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피고인과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의 경우에는 항소를 하는 피고인의 항소권의 자유로운 항소 보장을 위해서 피고인은 항소를 해도 항소심에서는 1심에 선고된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게 검사가 맞항소를 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중한 선고의 가능성이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무죄가 난 특경법 배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유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확정된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나중에 공소장 변경이라던가 이런 형식으로 이 특경법 배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지 않더라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예. 다만 그렇게 지적을 해서 유죄 취지로 뭔가 이유를 구성하더라도 지금 형량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